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커입니다. 네, 오랜만에 그 독서 리뷰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한 2주 동안, 한 3주? 2, 3주 동안 그 휴가 갔다 와서 그래서 주말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휴가를 좀 늦게 갔어요. 뭐 코로나 아까 이맘쯤 되면 좀 풀리겠지 생각해서 좀 늦췄는데 생각보다 뭐 물론 이제 11월 때 풀리긴 했었는데 10월 이게 해본의 카프카 올려드렸을 때 휴가를 갔었고 휴가 중에 이제 이번 이제 날씨도 갑자기 많이 추워져가지고 그, 일단은 휴가 기간을 좀 재밌게 좀 보내려고 그랬는데, 물론, 이번 휴가 기간의 목표는 이제 독서를 통한 이제 힐링이었어요. 그래서 헤븐의 카프카 읽고 책도 한 5권 정도 가지고 왔었는데, 분노의 포도를 썼던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 같은 것도 다 가져갔었는데, 다 못 읽었어요. 목표했던 것보다는 못 읽고, 좀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주말에 계속 약속이 있어가지고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직장에 있다 보니까 평일에 직장을 다니고 드문드문 책을 읽지만 출퇴근 시간에 그 다음에 주말에 좀 몰아써서 많이 읽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목표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권씩은 읽자 뭐 이렇게 세웠었는데 최근 한 2주간은 책을 그래도 완독한 게 없어서 좀 오디오북 리뷰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목표는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일주일에 하나씩 일주일 리뷰 정도는 이제 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다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제 좀 몰아쳐서 주말에 좀 많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번에 읽었던 책은 사실 에밀리 브론트의 폭풍의 언덕이라는 책입니다.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네, 제목 보시면은 영화 포스터 보시면 사랑은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다라고 써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제목 그 사랑 이야기죠. 근데 생각보다 사랑이 엄청나게 많이 기입돼 있기 묘사되어 있기보다는 그 사랑에 기반한 어떤 복수? 꼭 사랑 때문에 생겨난 복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폭풍 같은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엄밀히 얘기해서 제가 봤을 때 폭풍 같은 복수 이야기가 맞지 않을까. 폭풍같이 걱정적인 복수 이야기라고 이제 저는 이제 부제를 좀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에밀리 브론트의 폭풍의 언덕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밀리 브론트 30세의 나이로 사실 뭐 결혼을 안 한 노처녀로 이제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남긴 유일한 소설이 바로 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소설입니다. 뭐 사실 예술계에서는 뭐 우스갯소리로 예술가가 요절을 해야 작품의 가치가 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또는 그녀가 남긴 작품의 수가 희귀하기, 레어템이죠. 하기 때문이죠. 에밀리 브론테는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샬롯 브론테, 제인 에어를 썼던 샬롯 브론테와 같이 자매 작가예요. 근데 샬롯 브론테도 에밀리 브론테가 30살의 나이로 작고를 했고 샬롯 브론테도 40살인가? 1816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에밀리 브론테가 1818년도에 태어났는데 2살 위 먼저 태어나서 1857년인가? 에 죽거든요. 그래서 한 에밀리 브론테보다 한 10년 더 살았기 때문에 한 40세 정도에 이제 죽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평균적으로 그 정도 산 게 적당했나? 라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지금보다는 빨리 평균 수명이 당연히 짧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매가 사실 그렇게까지 뭐 오래 살진 않았어요. 그리고 물론 언니였던 샬롬 브론테 또한 제인 에어라는 작품 말고는 크게 몇 개를 더 낸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큰 소설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다시 바로 또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이제 타고난 천재 작가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설이란 말을 돌려 말하면 처음 쓴 소설이기도 합니다. 천여작이죠.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참 질투가 날 수밖에 없는데 누구는 평생 글을 써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관 속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물론 꼭 뭐 글을 드기 위해 쓰는 건 아니지만 글이라는 것은 원래 소통을 위한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 읽혀져서 즉 누군가의 머릿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생명을 갖게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쟁이에게는 유명세는 일종의 갈증과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밀리 브론트 역시나 타고난 천재였고 또 엄청 유명해졌죠. 물론 이제 죽고 나서 유명해졌지만 에밀리 브론트는 1818년부터 1848년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00년 전이었죠. 약 100년 전인 1818년에 태어난 거죠. 100년인가요? 200년 전이구나. 네. 200년 전에 이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에밀리 보론트의 폭풍의 언덕이라는 작품은 사실 달과 육펜스나 면도날, 그 다음에 인간의 굴레. 우리에게는 달과 육펜스로 가장 유명하겠죠. 그런 영국의 소설가 윌리엄 서메스 몸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되게 유명한데, 이분의 극찬을 받게 됩니다. 이제 미디엄사에서 나오는 책에 작품 해설에 보면 이제 서머스 몸이 어떻게 극찬했는지 얘기를 해줘요. 그걸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소설가 서머스 몸도 이 작품에 문체와 구성의 결함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매우 뛰어난 소설이라고 칭찬한다. 그는 이 작품을 본인이 이제 꼽은 세계 10대 소설의 하나로 꼽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해설을 끝맺고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폭풍의 언덕은 다른 어떤 저작가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만약 비교하기로 한다면 엘 그레코의 그림이 하나 있을 뿐이다. 우레 같은 구름이 두텁게 하늘을 덮고 있는 음산하고 황량한 풍경 속에서 키가 크고 수척한 사람들 몇몇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세를 구부리고 으스스한 느낌에 사로잡혀 숨을 죽이고 있는 그림. 한 줄기 번개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이 그 광경에 이상 야릇한 무서운 느낌을 주는 그러한 그림 하나 있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부제로 달았지만 약간 으스스한 느낌 전체가, 그래서 이 소설의 암울하기보다는 진짜 폭풍 치는 느낌, 격정적인 복수를 하겠다는 느낌, 이 감정이 책 내에 암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책이다, 엄청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느낌을 서머스 몸도 정확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폭풍의 언덕을 보면은 오랜 세월 캐서린 아시의 수발을 들었던, 나중에 이제 캐서린의 딸, 이름이 똑같죠. 그 캐서린이에요. 근데 캐시라고 많이 부르죠. 캐시의 수발까지 들었던 넬리라는 여자 하인, 그러니까 여종의 입을 통해서 워터링 하이츠라는 이제 그 저택의 이름이에요. 하이츠라는 곳에 이제 새를 들어가게 된 이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여자 하인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죠.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는 형식으로 저 사람은 왜 그래요?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고, 시적 일과 한 권 내내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준 형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나요? 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문체들이 뭐 하셨어요, 그랬어요, 뭐 이제 약간 하인이 그 나라는 귀족에게 들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지금 시대에 봤을 때 다소 약간 어색하다는 느낌을 좀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스 몸이 말했던 문체와 구성의 결함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이제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제목은, 소주제는 나에게는 이제 그다지 흥미롭지 못했던 천재 작가의 소설입니다. 사실 저에게 폭풍의 언덕은 약간 일일 연속극 같은 거였어요. 뭐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뭐 이게 격정적인 뭐 폭풍 이런 게 아니고, 아침 연속극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 그러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퇴근 시간 30분 정도에만 시간을 내어가지고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루틴화해서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책들을 루틴 독서라고 표현하는데, 솔직히 몇 개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루틴 독서를 하는 책들이 몇 권 있어요. 출근할 때 20분은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미조프가의 형제들, 이것도 언젠가 리뷰를 해드리겠죠. 그리고 퇴근할 때 30분은 에밀리 브론트의 폭풍의 언덕이었죠. 왜 출근할 때가 10분 더 짧은지 아십니까? 출근이 20분이고 퇴근이 30분인데, 출근할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10분을 좀 자야 하니까요. 뭐 어쨌든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은 뭐 아시겠지만 양이 정말로 방대하죠. 이제 이런 책들을 이제 농담식으로 벽돌책이라고 부르는데, 뭐 교양소로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솔직히 코스모스도 좀 읽고 있는데 엄청 두껍죠.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이 책도 이제 다 읽으면 리뷰를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러드 다이아몬드 청균세 같은 책들이 이런 책의 벽돌책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이제 까라마조프가의 이제 형제들은 이제 벽돌을 3개 정도, 3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1, 2, 3권, 상중하 겹쳐서 올려놓았으니까 그야말로 넘사벽인 책이죠. 아마 지금처럼 루틴 독서를 좀 읽어나가면 아마 몇 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몇 개월, 한 3개월 정도 계속 루틴 독서를 해서
까라마 조포가의 형제들 1권, 3권은 다 끝냈습니다. 지금 2권째 읽고 있고 역시 3권까지 구성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공을 들여서 뭐 출퇴근 시간, 퇴근 시간에 시간을 들여가지고 루틴하게 읽었던 책이 이제 폭풍의 동도 언덕인데 이 책이 이제 완독을 했죠. 사실 이제 루틴 독서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은 루틴 독서라는 말에서 어느 정도 눈치를 좀 채셨을 텐데 그만큼 큰 흥미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욤물소 제가 책을 많이 리뷰해드렸는데 그런 소설처럼 너무 재밌으면은 출퇴근을 불문하고 사실은 이제 루틴 독서를 하기 전에 기욤물소의 책을 이제 많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읽었었는데 출근 시간에 읽고 퇴근 시간에 읽고 퇴근해가지고 또 자기 직전까지 또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새벽까지 읽기까지 엄청난 흡입력이 대단한 소설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교하면은 폭풍의 언덕은 그리고 까라마의 족보가의 형제들도 그 정도 읽는 마력은 없는 책이다라고 또 역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이걸 너무 재밌게 읽었던 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그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소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게 된 이유입니다. 솔직히 에밀리 브론트의 폭풍의 언덕은 사실 제가 엄청 최애 작가, 올해 최애 작가 중에 영원히 아무래도 최애 작가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아요. 기욤물소가 어릴 적에 되게 빠져있던 작가로 언급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읽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엄청난가? 반전 장난 아니야? 라는 이제 어떤 면이 어린 기욤물소를 사로잡았을까 하는 이제 호기심을 제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다 읽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사실 글쎄요 주인공이 히스클리프가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복수를 완성할까? 그리고 히스클리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라는 이제 궁금함이 있었지만 뭐 사실 이런 궁금함이 어떤 소설이나 다 있겠죠. 참을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고 뭐 그래도 뭐 소설 전체를 아까 말씀드린 관통하는 암울하면서도 이상 야릇한 분위기였어요. 그런 것은 이제 독자를 하여금 폭풍의 언덕 속에 마치 갇혀있는 어떤 느낌을 좀 자아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뛰어난 그 에밀리 브론트의 작가로서의 재능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 기욤물소는 소설이라고 하면 문체로든지 또는 소설 자체가 가지는 어떤 이미지만으로도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에밀리 브론트한테 좀 배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매력적인 것만 배웠다는 거지 이거 어떤 전개를 배웠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다. 뭐 사실 그래서 이러면서 역으로 이제 하나 더 궁금한 게 기욤물소가 이런 빠른 이야기 전개를 어디서 배웠을까라고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이제 어린 기욤물소를 사로잡았던 게 에밀리 브론테와 에거서 크리스티라고 했었어요. 에거서 크리스티는 추리소설로 되게 유명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에밀리 브론테가 단 한 개의 소설을 쓰고 요조를 했다면 에거서 크리스티는 1890년에서 1976년까지 엄청 오래 살았죠. 80여 편의 소설을 썼고 또 86세까지 장수한 다작 작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 기욤물소를 사로잡았던 작가로 두 명이 언급이 되거든요. 에밀리 브론테와 에거서 크리스티. 그래서 에거서 크리스티는 오리엔트 특급 열차살인가? 뭐 사건인가? 이런 책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이야기는 좀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책을 저도 영화로 봤던 것 같기도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은데 거의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작품들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영화로 보는 감각과 소설로 보는 감각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소설로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성 같은 것을 어찌됐든 우리는 텍스트를 순차적으로 되게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텍스트의 어떤 구조 같은 게 남기는 것 같은데 영화는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영화 또한 이야기는 남지만 영화의 이야기보다 어떤 이미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미지의 예술이 나왔고 영화는 이야기가 버물려져 있지만 그 이미지가 더 강렬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어느 정도 묻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소설은 자기 스스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자아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이야기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거스 크리스티의 그러니까 이야기를 영화화된 이야기로 많이 좀 접했다 하더라도 어떤 강렬한 하나의 이미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설을 한번 읽어보면서
기욤소의 어떤 전개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작품들은 에거스 크리스티의 소설도 한번 좀 읽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15분이 지났는데 소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서린인데 힌들리는 이제 남매예요. 그래서 오누이고 오빠와 여동생인 사이죠.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에 히스클리프라는 남자아이를 그 집안에 이제 아버지가 주워옵니다. 말 그대로 주워와요. 히스클리프는 아주 우울한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캐서린과 힌들리의 아버지는 엄청 히스클리프를 좋아해요. 소설의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하인들을 이제 부리던 이제 영국 작가죠.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배경이거든요. 실제로 에밀 브론테가 살았던 1818년에서 1848년으로부터 약 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기가 이제 소설의 배경이에요. 1757년에서 1803년까지. 그러니까 18세기 후반기가 이제 영국을 배경으로 에밀리 브론테의 이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인도 애초에 하인으로 그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완전히 주워왔기 때문에 하인도 아니면서 하인 같은 히스클리프를 힌들리는, 그러니까 오빠죠. 그 힌들리는 엄청나게 왕따를 시키고 미워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당연하죠. 미워하죠. 왜냐면 또 아버지의 사랑을 또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되게 미워해요. 이상한 남자에 굴러 들어가가지고 자기 사랑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죠. 그런 또 이상하게도 그 집안이 이제 딸인 그게 여동생 힌들리의 여동생 캐서린은 히스클리프와 엄청 잘 어울려 다닙니다. 당연히 모든 드라마 소설에서 그랬듯이 무조건 어울려 다니면 사랑에 빠지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캐서린은 근데 성격이 아주 못됐어요. 이게 좀 특이한데 저도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이 여자가 캐서린이기도 하면서 아마 딸도 동명이인이라고 했죠. 캐서린이거든요. 캐시라고 불리는데 어머니인지 캐시인지 모르겠어요. 둘 다일 것 같아요. 히스클리프가 이제 사실 캐서린도 좀 죽고 소설 절반 정도까지 살아있다가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또 절반이 또 딸의 얘기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그 두 가지 역할 다 하지 않을까. 영화가 좀 궁금하긴 하는데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격이 아주 못됐어요. 못됐고 심술궂고, 근데 외모는 이 포스터처럼 아주 아름답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10대 후반이 이제 캐서린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우연찮게 캐서린과 이제 넬리라는 이게 그 소설 속의 화자죠. 여종이 이제 주고받는 대화를 옆에 침대 그 거실 끝에 이제 소파 뒤에다가 누워있던 히스클리프가 엿듣게 돼요. 둘은 히스클리프가 있는지 모르고 얘기를 하죠. 특히 캐서린이. 캐서린이 히스클리프를 매우 아주 깊이 사랑하지만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해요. 헨리에게. 이유는 글도 못 읽고 옷도 촌스럽게 증바 하인처럼 입는 사람은 창피해서, 즉 다른 사람 눈에 창피하게 보여서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자신은 조금 떨어진 귀족 집안 린튼 집안의 린튼과 결혼할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날 히스클리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캐서린은 본인의 계획대로 린튼가로 이제 시집을 가게 돼요. 사실 이제 소설의 배경이 작은 시골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의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로 따지면 조선시대인가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시골가의 명망 있는 두 집안이 그냥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되죠. 뭐 정략 결혼까지는 아니고 부유한 두 귀족 집안까지 맺어지는 게 이제 아마 관리했던 걸로 같습니다. 저도 뭐 영국 역사는 잘 모르니까. 몇 년 뒤에 이제 근데 히스클리프가 돌아옵니다. 그는 아주 건장해지고 또 아주 멋있게 변신했어요. 외모와 옷차림만으로 보면 어느 귀족 자제 못지않게 변해 있습니다. 물론 글까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가 이제 돌아온 이유가 당연히 복수를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어릴 때부터 학대한 캐서린 오빠 힌들리, 그리고 힌들리와 마찬가지로 또 히스클리프를 무시했던 린튼 집안의 남매가 있거든요. 그 남매는 지금 이제 캐서린 남편이 된 린튼의 여동생 이사벨라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죠. 당시 이제 캐서린 오빠 힌들리는 도박과 술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소설에서는 히스클리프가 어떻게 엄청나게 큰 돈을 모았는지 나오지 않지만 돌아올 때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히스클리프가 힌들리에게 이제 도박 자금을 빌려주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캐서린의 오빠 힌들리네, 그러니까 캐서린의 옛날 집이죠. 을 자신이 독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못 갚아서. 그리고 또 결국에는 힌들리는 술과 도박에 빠지고 집까지 이제 이른바 어렸을 때 자신의 하인에 불과했던 히스클리프에게 빼앗기고 또 죽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힌들리에 대한 복수는 완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남은 복수는 린튼과 이사벨라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의도치 않게 그 린튼의 여동생 이사벨라가 젊은 히스클리프에게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돼요. 당연히 히스클리프 입장에서는 이사벨라에게 복수를 해야 하는데 잘 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이사벨라의 오빠인 린튼, 지금은 이제 캐서린의 남편이죠. 결혼을 반대하겠죠. 당연하겠죠. 뭐 저 듣보잡 애가 와가지고 단지 좀 돈이 많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졸부라고 그러죠. 하인이었는데 돈 많이 벌어서 뭐 사기인 비슷한 거죠. 옛날에 저희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은, 사극 보면은 갑자기 듣보잡 애가 상인이 와가지고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근데 히스클리프와 이사벨라는 역시 젊은 남녀답게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근데 결혼한 직후에 이제 이사벨라는 비로소 히스클리프의 야만성을 깨닫고 자신 그에게 가족 복수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근데 뭐 아이까지 갖게 되어서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되어 버렸죠. 결혼을 해서 전혀 이제 사랑을 내어주지 않고 괴팍한 성격을 다 내므로써 이제 이사벨라에 대한 히스클리프의 복수 또한 또 성공이 된 거죠. 사실 이제 그러면 남은 게 이제 린튼에 대한 복수예요. 이사벨라에 대해서 이제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이사벨라는 이제 히스클리프와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낳게 되고 얼마 안 돼서 또 죽게 돼요. 이 소설은 이렇게 빨리 죽게 되는지, 어떤 뭐 히스클리프 어떤 독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뭐 옛날에 18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당시만 해도 빨리 사람들이 많이 죽어났던 것 같아요. 의학기술 지금처럼 엄청나게 면밀하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남은 것은 린튼에 대한 복수일 뿐이죠. 이제 린튼, 지금 캐서린의 남편이죠. 린튼에 대한 이제 복수는 이미 이제 힌들리의 집을 가졌기 때문에 린튼의 집까지도 본인이 차지하게 되면 완성이 될 거라고 이제 스클립은 생각을 하죠. 이 와중에 이제 캐서린,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캐서린은 갑자기 병을 얻게 되고 또 시름시름 앓다가 또 죽어요. 복수를 다짐하면서도 평생 이제 마음에 담아둔 이제 정인이었던 이제 캐서린을 이제 잃은 슬픔 때문에 히스클리프도 힘들어하죠. 하지만 역시 복수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캐서린은 근데 또 린튼과 사이에서 캐시라는 딸을 세상에 남겨두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스클리프도 이사벨라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죠. 그래서 히스클리프는 자신의 아들, 엄청 근데 병약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툭 하면 쓰러질 것 같은 엄청 병약하고, 누가 봐도 오래 못 살 것 같은 그 병약한 자신의 아들과 캐시를 결혼시켜서 어쨌든 캐시가 이제 캐서린과 린튼의 딸이기 때문에 외동딸이거든요. 그래서 린튼을 결혼시켜서 린튼의 전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그래서 자기 아들 것이 되죠. 근데 아들이 병약해가지고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린튼이 죽고 나서 캐시가 상속을 받으면은 아들이 죽고 나면 또 자기께 되니까 복수의 완성임을 그 둘은 또 알고 이제 그 둘은 또 의도적으로 만나게 해요. 그리고 또 결혼을 결국에는 또 그 사이에 또 린튼도 건강이 악화돼서 또 죽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남은 캐시는 반강제적으로 히스클리프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제가 강제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실은 이제 캐시와 히스클리프 아들은 서로 사랑을 하긴 해요.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더 이제 자리를 만들어주고 히스클리프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되게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반강제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약간 계약서 비슷한 걸 쓰게 하거든요. 너의 재산은 내 것이다 라고 이런 계약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뭐 신체 포기 각서 이런 걸 쓰기 때문에 뭐 약간 비슷하게 이런 걸 써가지고 그 린튼이 돌아오고 어쨌든 그 재산 상속받게 되는데, 그 상속받는 그 재산이 그 남편의 소속이다 라고 이제 약간 그런 이제 소속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께 결국에는 그래서 히스클리프가 린튼의 집까지 다 가지고 독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히스클리프는 이제 결국에는 린튼에 대한 복수까지 다 완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린튼 힌들리 가문에, 그리고 이제
힌들리 가문의 말 그대로 어렸을 때 이제 굴러온 돌이죠. 굴러 들어온 히스클리프가 그 집안과 그 이웃 귀족 집안의 재산까지 모두 독차지하게 되는 거죠. 복수를 완성한 히스클리프는 언제부턴가 캐서린의 망령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소설에서는 캐서린의 묘지까지 파헤쳐서 캐서린은 썩어가는 유골까지 마주볼 정도로 아주 광기설인 미치광이가 반 미치광이가 되어 버리는 그런 장면들도 몰려 나오는데, 그 장면들을 이제 그 되게 평론가들은 어우 되게 뛰어나 극찬하게 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 못 느꼈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광기가 어린 그런 장면들을 극찬을 하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 이해도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웃기게도 이렇게 복수를 완성하고 난 이제 히스클리프는 그러기를 이제 약간 반 미치광이 상태에서 음식을 또 일절 며칠간 입에 대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넬리 여자 하인이 이러다가 그 히스클리프씨 죽습니다라고 해도 음식을 안 먹어요. 당연히 결국엔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고 아주 건강한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마치 이제 작식 본인이 영화 제목처럼 복수만이 나의 길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복수만이 자신이 살아갈 사명이었다는 듯 복수를 완성하고 나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만 같아 보이죠. 캐서린의 망령에 나타나 이제 복수를 끝냈으니 나와 같이 가자.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뭐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제 리뷰는 거의 다 끝났고 이제 나오면서 한마디만 더 남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풍의 언덕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히스클리프의 광기 어림과 그걸 묘사하는 장면을 높이 평가하는데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폭풍의 언덕을 읽는 내내 소설 자체에서 정말로 폭풍과 몰아치는 분위기를 자아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설을 제가 다 덮었잖아요. 덮었는데도 이 소설만 보면은 폭풍이 몰아치는 그 어떤 이미지 그리고 그 안에 히스클리프의 그 격정적인 복수심, 근데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게 느껴져요. 그 강렬한 그 감정이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폭풍의 언덕은 불멸의 명작에 반열에 오를 만하다라는 게 이제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리뷰를 남기고, 그래도 약간 궁금하지 않나요? 서머스 mom이 언급한 세계 10대 소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이거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에밀리 브론트의 폭풍의 언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헨리 필딩의 업둥이 톰 존슨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네 번째는 스탕달의 적과 흑. 다섯 번째는 오노레 드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찰스 디킨슨의 데이비드 코퍼필드. 일곱 번째는 귀스타보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모비딕. 제가 다 읽어드린 것 같은데 1, 2, 3, 4, 5, 6, 7, 8. 하나를 빠뜨린 것 같네요. 하나는 나중에 찾아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들 중에서 정말 읽고 싶었던 거는 오만과 편견이에요. 나머지 책들도 왜 10대 소설로 언급했는지 좀 궁금해서 좀 읽어보겠지만 워낙 읽을 게 좀 많아가지고 또 요새 좀 하루기에 좀 꽂혀가지고 지금 이제 아마 오만과 편견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루틴 독서의 하나로 이제 퇴근길에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 하루기 소설을 좀 위주로 좀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길었네요. 폭풍의 언덕 이야기가 좀 길어서 한 30분 정도를 꽉 채웠는데 오늘도 또 여기까지 들어준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번 주말도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책을 좀 많이 못 읽을 것 같고, 한 2주 뒤에 오만과 편견이나 아니면 하루기 소설로 리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